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티브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때 제 채널의 구성 내용이 운동, 마음공부, 그리고 중독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독에 대한 문제가 사실 가장 광범위해요. 광범위하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다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도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요,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던 게, 한국에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중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책에 대한 낭독 채널이 거의 없더라고요. 영문으로는 채널들이 좀 있는데, 실은 뭐 영어로 계속 듣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 특히 자조 모임에서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게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입니다. 알코올릭스 어노미너스. 그래서 이 익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서로 간에 그 어려운 점, 공감되는 점들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조 모임이 AA죠. 현재는 세계 각국의 AA 모임이 적어도 되게 많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회원 수만 해도 이 책이 포스 에디션인데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200만이 넘었으니까요. 꽤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빅북하고 AA 알코올릭스 어노미너스라는 이 책하고, 또 하나는 이 책에서 이제 중독자가 계속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영성의 문제에 있어서 12단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12단계를 이 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중독의 회복은 영성의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단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12단계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빅북 알코올릭스 어노미너스를 제가 낭독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서는 1부와 2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게 지금 1부는 한 200페이지 되고 2부는 이제 그 경험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경험담도 그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각 장씩 나눠서 1부에 11개 장, 각 장이 20페이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쭉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좀 현재 중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거나 혹은 나에게 중독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거나 혹은 뭐 마음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제가 이 AA 모임은 항상 평온을 청하는 기도, Prayer for Serenity를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낭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평온을 청하는 기도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낭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평온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한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분들과, 특히 이런 제가 알기로는 잠재적인 이런 중독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는 우리말 번역본도 많기 때문에요. 인트로 시간에는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Serenity Prayer. God, grant me the serenity to accept the things I cannot change, the courage
to change the things I can, and the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Living one day at a time, enjoying one moment at a time, accepting hardship as a pathway to peace, taking as Jesus did this sinful world as it is, not as I would have it, trusting that you will make all things right if I surrender to your will, so that I may be reasonably happy in this life and supremely happy with you forever in the next. Amen. 책의 서문 대신 영문 초판의 머릿말과 의사의 의견을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지금 4판이니까요. 머릿말이 영문 4판까지 있지만 초판의 머릿말이 가장 초심과 같다고 느껴져서요. 영문 초판의 머릿말을 낭독해 드립니다. 이것은 1939년 초판 때 실린 머릿말이다. AA의 우리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정신과 육체의 상태로부터 회복한 100명이 넘는 남녀들이다.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의 모든 페이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여기 우리 체험들의 묶음은 알코올 중독자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는 중병에 걸린 환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기 기록된 생활 방식은 인간에게 다른 모든 문제를 위해서도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익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책으로 발행됨에 따라 문제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개 사업가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우리의 일은 하나의 봉사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 동료 중에 누구든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공적으로 저술한다거나 말을 할 때에는 개인의 실명은 알리지 않고 대신에 자기를 AA한 사람으로 가리킬 것을 요구한다. 보도기관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부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크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조직은 아니다. 가입비나 사례금이 필요치 않다. 정직하게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AA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종교나 종파와도 관계하고 있지 않으며 누구를 반대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다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단순한 바램뿐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효과를 얻은 사람들, 특히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를 기대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돕고 싶다. 자연과학, 의학, 종교단체로부터의 질문도 환영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의사의 의견은 편지 전문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여 왔습니다. 1934년 후반에 회복될 가망이 없는 수입이 좋은 유능한 사업가인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료 도중 그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복의 일부로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도 나아가서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방법은 그 사람들과 가족의 모임으로 빨리 성장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100여 명 이상의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실패한 수많은 환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알코올 중독 역사에 새로운 계기를 이룩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같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좋은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무조건 믿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학 박사 윌리엄 D. 실크버스. 일부 회복의 프로그램 1장 빌 씨의 이야기. 미국 동북부 지방에 전쟁의 열기가 한창이었다. 플래츠버그에서 이곳으로 배속을 받은 우리 풋내기 젊은 장교들은 이곳의 훌륭한 시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영웅 대접을 해주자 우쭐해졌고 의기양양해졌다. 이곳에는 사랑과 갈채와 전쟁이 있었다. 이 시간은 명랑하고 상쾌한 중간 휴식이 따르는 자신만만한 순간이었다. 나는 그곳에 상류계급과 어울렸고 흥분에 휩싸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족들이 해주었던 술에 대한 걱정과 경고는 잊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그곳을 향해 출범했다. 그런 후 나는 매우 외로웠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는 영국에 상륙했다. 나는 대성당을 방문했고 성당 주위를 천천히 거닐면서 매우 큰 감동을 받았다. 오래전 묘비에 새겨진 풍자가 내 주의를 끌었다. 햄프셔의 척탄병 여기 잠들다. 차가운 작은 병맥주를 마시다가 죽음을 맞은 사나이. 훌륭한 병사는 잊혀지지 않으리. 총탄으로 죽었든 술로 죽었든. 이것은 불길한 경고였지만 나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22살의 제향 군인으로 귀향하게 되었다. 내가 소속했던 포병중대에서는 내게 특별히 훈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되는 공상을 했다. 지도력이라는 재능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업의 책임자가 되어 최상의 확신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상상이었다. 그 후 나는 법학대학 야간학부에 다니면서 보험회사 조사원이라는 일자리를 얻었다. 성공의 전망이 보이는 듯 했다. 이에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나는 사업관계로 뉴욕 금융가를 출입하게 되면서 차츰 주식시장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었다. 나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는 생각으로 법률과 동시에 경제와 상거래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이때에도 알코올 중독자의 소질이 있던 나는 법과 과정에서 낙제할 뻔했다. 학기 말고사 중 너무 취해 생각할 수도 쓸 수도 없을 정도였다. 비록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내는 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천재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느니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도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녀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법과 과정을 마칠 때쯤 나는 법률이 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금융시장의 매력적인 큰 소용돌이에 사로잡혔다. 사업과 경영에 있어서의 지도자들이 나의 영웅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술과 투기를 함께 녹여 만든 무기가 훗날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나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무튼 절약하는 생활로 우리 부부는 $1,000 정도를 저축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굉장히 오를 것이라고 보이는 이자가 낮고 인기가 없는 어떤 증권에 그 돈을 투자했다. 나는 중개사 친구들에게
공장이나 그곳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를 보내달라고 그들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든지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무지 때문에 증권에서 돈을 잃어버린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물론 훗날 여기에는 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직장을 버리고 천막과 담요, 갈아입을 옷과 3권의 경제 관련 자료를 3륜 오토바이에 싣고서 뉴욕을 출발했다. 친구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그들의 생각이 옳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나의 예상이 적중해 얼마간 성공하고 약간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적은 자본을 줄이지 않기 위해 한 달 정도 어느 농장에서 일했다. 이것이 내게는 긴 세월 동안 해보았던 가장 착실한 노동이었다. 우리는 1년 동안 미국의 동부지방을 샅샅이 돌았다. 이런 여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뉴욕 금융시장에 제출했다. 그 덕분에 거기서 직책을 맡게 되어 큰 돈을 취급하게 되었다. 나는 선택 매매를 잘 처리해 다시금 많은 돈을 벌어 그 해 수천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그 후 계속 2-3년 동안은 내 방식에 운이 따라 돈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은 내 판단과 아이디어가 수백만 달러짜리 어음인 것처럼 믿고 따랐다. 20년대 후반의 호황기는 크게 팽창하고 있었다. 술이 나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기분을 들뜨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시내 유흥가는 허세의 소리로 요란했다. 누구나 많은 돈을 쓰고 허풍을 떨었다. 냉소하는 자들은 이를 비웃었지만 그들은 인기가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좋을 때만 모여드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나의 음주는 온종일 그리고 거의 매일 밤 계속되어 더욱 심각해졌다. 친구들의 충고도 점차 줄어들다 끊어지고 나는 외톨이가 되었다. 우리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갖가지 불유쾌한 장면들이 벌어졌다.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한 일은 없었다. 그녀에 대한 동정으로 잠시나마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고 그때만큼은 곤란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29년 나는 골프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즉시 시골로 내려갔고 내가 프로골퍼인 월터 해건을 따라잡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기뻐했다. 하지만 내가 월터 해건을 따라잡기보다는 술이 더 빨리 나를 따라잡았다. 나는 아침부터 신경과민 때문에 괴로웠지만 골프 덕분에 밤낮으로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소년 시절 동경의 눈으로 보았던 전용 골프 코스를 도는 일은 즐거웠다. 나는 골프 선수처럼 살갗이 탔다. 그것은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표시였다. 지방의 은행가는 거액의 수표를 은행에 넣었다 뺐다 하는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1929년 10월 갑자기 뉴욕 증권시장에 대폭락이 찾아왔다. 지옥 같은 날이 지난 후 나는 비틀거리며 호텔 바에서 증권거래소로 향했다. 증권시장의 문이 닫힌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8시였다. 주가 표시판은 아직도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아침 52에 거래되었던 XYZ-32라고 표시된 1인치짜리 테이프를 노려보았다. 나도 많은 다른 친구들처럼 끝장이 났다. 신문에는 금융가의 높은 탑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제계의 거물들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하지만 그 기사는 내게 혐오감을 주었다. 나는 자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바로 술집으로 되돌아왔다. 친구들은 10시 이후에 수백만 달러를 손해보았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아닌가? 하며 마시고 있는 동안에 지난날 성공하겠다던 굳은 결의가 다시 되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몬트리올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로 나는 그 친구가 있는 캐나다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듬해 봄 옛날과 같은 정도의 생활로 되돌아갔다. 나는 마치 자신이 엘바 섬의 귀향지에서 돌아온 나폴레옹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술의 지배를 받았고 그것이 나를 망쳐놓아 의리 있고 친절하던 친구마저 나를 내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는 정말 무일푼이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처가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다. 나는 요행이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번에는 택시 운전사와 싸우는 바람에 그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지난 5년간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기운이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내는 백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술에 취한 나를 보고 더욱 지치곤 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이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입장으로 전락했다. 술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하루 두세 병 마시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간혹 작은 거래로 몇백 달러라도 건지면 술집과 식료품 가게의 외상값을 갚았다. 이러면서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심하게 떨면서 깨어나곤 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잔의 독주와 6병의 맥주가 필요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이런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아내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마시지 않고 지내는 기간도 있었다. 사태는 서서히 나빠져만 갔다. 집은 저당권자에게 넘어갔고 장모는 돌아가셨으며 아내와 장인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유명한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다. 1932년에 주가는 낮은 시세였지만 어떻게 그룹을 형성해 그 싼 주식을 사도록 만들어 이익의 배당분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폭주로 그 기회도 사라져버렸다. 나는 눈을 떴다. 이런 일은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잔이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술을 완전히 끊기로 마음먹었다. 이전에도 나는 여러 번 그럴듯하게 달콤한 단주에 대한 약속을 쓰곤 했지만 이번에는 아내도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었고 나 역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얼마 후 다시 술에 흠뻑 취해 집에 돌아오게 되었다. 아무런 저항감도 없었다. 내 굳은 결심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나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아내와의 굳은 약속은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누군가 한 잔의 술을 내 앞에 밀어놓았고 나는 그것을 마셨다. 내가 미쳤던 것일까? 이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결심을 새롭게 하고 한 번 더 끊어보기로 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자신이 과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양조장을 비웃으며 이번에는 요령을 터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걸기에 술집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탁자를 두드리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자문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올라있는 동안 이 다음에는 좀 더 잘 참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끝까지 취해도 상관없다 라고 자신에게 말한 후 취했다. 다음날 아침의 깊은 후회와 두려움, 절망감은 잊을 수 없다. 싸울 용기도 없던 나는 어지럽게 닥쳐올 무서운 불행을 예감하고 있었다. 길을 다닐 때 큰 길을 질러 건너갈 용기가 없었다. 아직 어두컴컴한 곳에 쓰러져 있으면 아침 일찍 지나가는 트럭에 치이지나 않을까 겁이 났다. 밤새 영업하는 술집에서 12병의 맥주를 마셨다. 마침내 뒤틀리던 신경이 가라앉았다. 조간신문에 따르면 주식시장은 다시 폭락하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시장 경기는 회복할 테지만 나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죽어버릴까?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흐려졌다. 독주가 그것을 맑게 해주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2병을 더 마시고 의식불명이 되었다. 나의 정신과 육체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2년간의 고통을 더 견디었으니 정신과 육체는 정말 불가사의한 것이다. 때때로 아침의 공포와 정신착란에 빠져있는 동안 아내의 얄팍한 지갑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다. 다시 나의 나약함을 저주하면서 아침에 열린 창문 앞에서 또한 독약을 넣어둔 찬장 앞에서 곧잘 현기증이 일어나 비틀거렸다. 아내와 나는 도피처를 찾아 도시에서 시골로 왔다 갔다를 되풀이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 유리창이든 무엇이든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창문에서 뛰어내려버릴 것 같은 두려운 고통의 시간이 밤마다 찾아왔다. 발작적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없도록 나는 침대를 아래층으로 끌어내렸고 어떤 의사는 내게 강한 진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다음날 나는 독주와 진정제를 번갈아 가면서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렇게 섞어 마신 것이 빨리 술에 취하게 했다. 사람들은 내가 미치지는 않았나 근심했고 나도 그 점이 두려웠다. 나는 한창 술을 마실 때 거의 먹지를 못해 정상 체중에서 18kg 정도 말라 있었다. 나의 처남은 의사였다. 그 후 처남과 어머니 덕분으로 어떤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알코올 중독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원상복귀시키기로 유명한 병원이었다. 그곳에서 벨라돈나라고 불리는 치료를 받고 머리가 맑아졌다. 수치료법과 적당한 운동이 효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내가 이기적이고 바보스러운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중병에 걸려있다고 설명해준 친절한 의사를 만난 일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다른 면에서는 의지가 강한 편이지만 술과 싸울 때는 이상할 정도로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얼마간 편안해졌다. 술을 끊고 싶다는 필사적인 결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했던 어처구니 없었던 행위들이 설명되었다. 이제 자신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기로 했다. 그런 후 서너 달은 몸 상태가 좋았다. 정기적으로 시내에 나가서 조금씩 돈을 모으기까지 했다. 자신을 안다는 것, 확실히 이것이 해답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다. 내가 다시 한번 마셨을 때 그 무서운 날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나의 쇠약한 정신력과 허약한 육체는 스키의 내리막길처럼 급강하였다. 얼마 후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왔다. 이것으로 나는 끝이며 죽음인 듯이 보였다. 피로에 지치고 절망해 있던 아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즉 남편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 심장마비로 죽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정신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얼마 가지 않아 장의사나 정신병원에 나를 넘겨야 될 것이었다. 그들은 내게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은 반가울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매우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난관을 극복하는 능력을 아주 좋게 생각해온 내가 끝내는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이제 나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알코올 중독자들의 끝없는 행렬에 끼어 암흑 속에 빠지게 되었다. 나는 불쌍한 아내를 생각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행복했던 때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끝장이었다. 자기 옆면의 씁쓸한 늪에서 내가 발견한 고독과 외로움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도처에 위험이 널려 있었다. 시합은 끝났으며 압도당하고 말았다. 즉 알코올이 나의 주인이었다. 폐인처럼 떨면서 병원에서 나왔고 잠시 동안은 공포감이 술을 끊게 했다. 그러다 1934년의 휴전 기념일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첫 잔에 손을 댔고 연이어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은 나를 어디에 가두지 않는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체념하기 시작했다. 날이 새기 전의 새벽은 어쩌면 그렇게도 어두운 것일까? 사실 그것은 마지막 폭음의 시작이었다. 얼마 후 나는 존재의 4차원이라고 부르기 좋아하는 절망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절망 속에 있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유용한 삶의 방식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공연히 서글프던 11월 말, 나는 우리 집 부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날 밤과 다음 날 하루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술이 집안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에 꽤 만족스러웠다. 아내는 일하러 갔다. 나는 침대의 머리맡에 독주를 한 병 감추어 놓을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었다. 새벽이 되기 전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의 망설임은 전화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옛 동창생의 활기찬 목소리가 방문해도 좋을 것인지를 물어왔다. 그는 취해 있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그가 뉴욕에 온 것은 내 기억으로는 몇 년 만의 일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정신병원으로 입원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도망쳐 나왔을까? 나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물론 저녁 식사를 같이 해야 하므로 그때 마음 놓고 마실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변한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기분을 되찾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한때 그는 술잔치를 위해 비행기를 대절한 적도 있었다. 그가 여기에 온다는 것은 재미없고 건조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다. 오아시스. 바로 그것이다. 술꾼이란 다 그런 것이다. 문이 열리자 혈색 좋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변해 있었다. 대체 무엇이 그를 변하게 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식탁 위에 술을 내놓았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거절했다. 실망한 가운데도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이, 대관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자 그는 똑바로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띤 채 간단히 말했다. 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정신 이상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번에는 종교에 조금 미쳐버린 것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는 몽상적인 눈을 하고 있었다. 그래, 이 옛 친구는 잘도 흥분해 있구나. 그를 축복하자. 그리고 그가 떠들게 놔두자. 어차피 나의 술은 그의 설교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떠들지 않았다. 2명의 신사가 법정에 나타나서 판사에게 자신의 형량을 감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종교적인 생각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프로그램을 말해주었다. 그것은 2달 전의 일로 보는 바와 같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만일 내가 그것을 들을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체험을 내게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흥미도 있었다. 그는 확실히 나의 흥미를 자극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했다. 나는 절망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몇 시간 동안 내게 이야기를 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생각들이 되살아났다. 평화롭던 어느 일요일 언덕가의 길가에 앉아서 들었던 설교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거기에는 내가 한 번도 서명하지 않은 단주 서약서가 놓여 있었다. 사람 좋은 할아버지는 어떤 신자들과 그들의 행동을 약간 경멸하고 계셨다. 종교의 본질은 좋은 것이지만 각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들을까를 결정할 권리가 설교자에게는 없다고 주장하고 계셨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두려움 없이 하셨던 일이 생각났다. 이런 것들이 내게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했다. 전쟁 중에 있었던 윈체스터 대성당에서의 일도 생각났다. 나는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믿고 있었다. 나는 곧잘 이런 일을 생각했으며 무신론자는 아니었다. 철저한 무신론자는 거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이 우주의 근원이 무에서 시작했고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날아간다는 아주 기묘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명제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했던 대학자들과 화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진화론자까지도 우주의 광대한 법칙과 힘의 움직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강한 목적과 리듬이 만물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만큼 정확한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창조적 지성이 없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단순히 시간도 한계도 초월한 우주의 영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 지점에서 나는 성직자나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갈라지게 되었다. 그들이 인격적인 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은 사랑 그 자체이고 초인간적인 힘이며 지시하는 분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점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이 같은 이론에 대해 마음을 닫았던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위대한 인물임을 인정했다. 특히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신자들을 따라하지는 않았다. 즉, 내게 편리하고 너무 어렵지 않은 부분만을 받아들이고 그 이외의 것은 무시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종교로 인해 일어났던 전쟁이나 분쟁, 화형이나 궤변 등에 대해 역겨움을 느꼈다. 솔직히 말해서 인류의 종교가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는지 어떤지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유럽에서 보고 온 일과 그 후의 일로 미루어 판단해 볼 때 인간의 일들에 신의 힘은 미치지 않았으며 인간의 형제애란 웃기는 말에 불과했다. 만약 악마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야말로 우주의 두목이며 확실히 나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친구는 내 앞에 앉아서 그가 자기를 위해 할 수 없었던 일을 신이 그를 위해 해주었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그의 인간적인 의지는 실패할 뿐이었으며 의사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했고 사회는 그를 가두어 두려고 했다. 지금의 나와 같은 처지로 그는 완전히 실패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 다음에 그는 정말로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났다. 돌연 쓰레기 더미에서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최고의 상태보다 더 훌륭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진 것이다. 그런 힘이 그의 안에서 생겨났을까? 분명히 그렇지는 않았다. 그 당시 그에게는 내 안에 있는 힘 이상의 힘은 없었다. 결국 아무 힘도 없었다는 말이다. 이 일은 나를 압도했다. 결국 심신 깊었던 사람들이 옳았던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다. 기적에 대한 생각이 철저하게 변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곰팡내 나는 과거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눈앞에 기적이 앉아있는 것이다. 즉, 그는 위대한 복음을 내게 가져온 것이다. 나는 친구가 내면적인 것 이상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토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뿌리는 새 흙을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의 살아있는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낡은 편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신이란 말에 아직도 저항감을 느꼈다. 내 자신에 대해 개별적인 관심을 갖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을 때 이 감정은 강해졌다. 나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았다. 조물주와 우주의 지성, 자연계의 영과 같은 신의 개념은 좋지만 천국의 왕이라는 개념에는 그 자체가 자비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항감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지내왔다. 친구는 그때 아주 좋은 의견을 내놓았다. 자네는 자신에게 맞는 신의 개념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 말은 나를 강하게 후려쳤다. 그것은 오랫동안 내가 그 그늘 속에서 떨며 살아왔던 지성의 빙산을 녹여주었다. 드디어 나는 양지 위에 서게 되었다. 이제야 나는 자신보다 위대한 힘을 믿을 마음이 생겼다. 믿음의 출발을 위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나보다 위대한 힘을 기꺼이 믿으려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었다. 바로 이 점에서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의 기초 위에 친구를 통해 본 것을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해볼까? 좋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신을 갈망할 때 신은 우리 인간을 배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드디어 나는 보고 느끼고 믿을 수 있었다. 자만심과 편견의 비늘이 내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 즉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전개된 것이다. 이때 나는 대성당에서 체험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짧은 순간 나는 신을 필요로 하고 열망했으며 그를 내 안에 맞이하고 싶다는 겸손한 소원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와주셨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가 함께 계시다는 느낌은 자신 안에 있는 세속적인 소란에 의해 없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러했다. 결국 나는 지독한 장님이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병원에서 알코올로부터 격리되었다. 그것은 현명한 치료법이었다. 내가 정신착란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나는 내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께 당신의 뜻대로 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바쳤다. 그리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그의 보호와 지시에 맡겼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신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차없이 나의 죄와 대면했고 새로운 친구인 신에게 나의 죄들을 뿌리채 뽑아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그 이후 지금까지 마시지 않고 있다. 학교 때 친구가 찾아왔을 때 나의 문제와 결점을 그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우리는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과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들 개개인을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 사람들의 일은 결코 비판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싶었다. 나는 새로운 신의 개념으로 나의 생각들을 평가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서 상식이 상식을 넘는 것이 되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방향과 힘을 주실 것을 구하며 조용히 앉아있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게 해주시는 일 이외에 어떤 것도 결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신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게는 엄청난 일이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나는 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친구는 내게 말해주었다. 그것은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요소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사물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는 기꺼이 하겠다는 자세와 정직 그리고 겸손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간단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가는 치러야 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비추시는 신께로 향해야만 했다. 이런 일들은 커다란 변화와 철저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와 평온함이 따르는 승리의 느낌이었다. 거기에는 완전한 신뢰가 있었으며 자신이 높이 들어올려져 산 위에서 부는 아주 깨끗한 바람으로 씻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은 서서히 오셨지만 내 경우에 신은 돌연히 그리고 깊게 와주셨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친구인 의사를 불러 내가 아직 제정신인가를 묻자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런 후 마지막에 가서 머리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자네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네. 자네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좋겠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제까지의 자네보다는 더 좋게 될 테니까. 이 훌륭한 의사는 아마 이제까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 많은 수의 구제불능인 알코올 중독자들도 내가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마 나는 그들 중 몇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친구는 이런 원리를 모든 일에 있어서 드러내는 일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히 그가 나와 함께 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이다. 만일 알코올 중독자가 타인을 위한 일과 자기 희생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생명을 키우고 향상되지 못한다면 어떤 시련이나 결점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다시 마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마시게 된다면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믿음도 역시 죽은 것이 된다. 우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내와 나는 우리의 일을 제쳐놓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생각에 열중했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나의 옛날 사업 동료들은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1년 반 동안 내가 할 일이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 그 무렵 나는 건강이 좋지 못했고 자기 연민과 후회가 가득한 감정으로 몹시 괴로웠다. 때때로 거의 다시 술에 끌려갈 것 같았지만 즉시 나는 모든 일이 쓸모없게 되어도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일을 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내가 구원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몇 번이나 절망에 빠져 과거에 내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상하게도 힘을 내어 다시 내 발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고통스러울 때 필요한 생활의 지혜였다. 우리는 우정 깊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기 시작했고 우리들 사이에 서로 속해 있다는 것이 좋게 느껴지는 공동체로서의 동지애가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겪는 중에도 산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많은 가족들이 목표를 향한 바른 길을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거의 절망적인 가정의 상태가 바로 잡히는 것도 보았고 여러 종류의 불화와 미움이 깨끗하게 닦여 없어지는 것도 보았다. 또한 정신병원을 나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길을 찾은 사람들도 보았다. 사업가나 전문직의 사람들은 다시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들 안에 극복하지 못한 문제나 비참한 상태는 거의 없었다. 서부의 한 도시와 그 근교에는 1,000명 정도의 우리 동지와 그 가족이 있다. 우리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 소속감과 우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 자주 모임을 가졌다. 보통 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수적으로도 많아졌고 힘도 잘하게 되었다. 술에 빠져있는 알코올 중독자는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이다.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은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며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다. 한 불쌍한 남자는 내 집에서 자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없었거나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경박한 태도에 놀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그 밑에는 필사의 진지함이 들어있다. 믿음은 하루 24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더 이상 낙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 바로 우리 안에 낙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부엌에서 내 친구가 해주었던 단순한 이야기가 하루하루 지상의 평화와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의지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AA 창립자의 한 사람인 빌 씨는
1971년 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오늘은 이렇게 인트로 소개 부분하고요, 1장 빌시의 이야기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평온하시고 있는 그대로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